이번 시간은 파운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일단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일단 비트코인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것 같아서 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격 측면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대응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작년에 12만 달러를 넘어서서 그때 좀 들어가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6만 달러니까 거의 50%가 빠진 거거든요. 이런 분들 계속 뭐 갖고 계셔야 될까요? 아니면 좀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야 될까요? 일단 뭐 개인 사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건 맞습니다. 근데 다른 자산 대비해서도 이 정도 수준은 또 다 빠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상승 후에 해외 이제 투자가 굉장히 각광받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회사들 위주로 해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들 좀 참여를 했었었는데, 빅테크 기업들도 고점 대비해서 20~30% 빠진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결국에는 매크로 이슈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하는 경향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시기에는 그냥 자신이 초기에 비트코인을 샀었을 때 왜 샀는지 좀 근거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격보다는 이 펀더멘털이 변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펀더멘털을 안 변했으면은 자신이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으면 조금 물을 타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자산이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그쵸. 삼성전자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모두가 그렇죠. 이제 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간다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맞아요. 20만 원 고지를 넘었다가 다시 이제 17만 원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하루 만에 10% 이상 또 하락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결국 맞아요. 다 투자 자산의 본질인 것 같아요. 오른 만큼 또 내림이 있는 거고, 음. 또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매수처가 생길 수 있다는 좀 기대감으로 조금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23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도에 이제 루나 사태도 있었고 네. FTX 거래소라고 하는 글로벌 거래소가 이제 어떤 파산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줬고,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15,000불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로 하면은 거의 2천만 원도 안 됐던 돈이었어요. 근데 그게 2년 만에 5배 올랐거든요. 네.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좀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가격이 올랐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또 수익을 또 익절하는 좀 모습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 시점은 네.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대응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러면 딜러님께서는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뭐 조언하실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동현 대표님이랑 똑같은데 저도 결국에 펀더멘털을 보면 되는 것 같은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항상 우리가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네. 올타임 하이를 찍었을 때 그 다음 올타임 하이를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쿵 내리 찍고 갑니다. 그게 50%가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도 이제 120K가 지난번 레이티스트 올타임 하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기 내서 매입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라고 생각하고, 현물도 있지만 만약에 자산이 많이 없어서 단기간에 그 부를 축적하시고 싶으신, 그러니까 네. 저같이 제 또래 이제 단타 말씀하시는 거죠? 친구분들한테는 선물이라는 언제든 크립토는 파생 시장이 있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본인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비트코인이 이제 매크로와 되게 코릴레이션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매크로 뉴스를 보면서도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다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선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끊이지 않는 장이다 보니까 먼저 공부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비트코인을 좀 더 파서 뭐 OI라든가 파생 상품 시장을 좀 공부하셔서 약간의 소액으로 파생 시장도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 전략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알트 시장도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 뭐 워낙 알트 시장을 잘 아시니까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좀 명확히 갈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 시장, 이 크립토 시장 자체가 금융 시장과의 접점이 많아지는 좀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토큰화라고 하는 기술을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토큰화가 가장 좀 명확한 유즈 케이스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달러를 토큰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토큰화가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재 뭐 더 나아가서 모든 거에 다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 된다는 의미는 뭐 24시간 운영되는 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뭐 CFTC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금융 거래소들에서 이 자신들이 기존까지 처리해 오던 이 정상 방식을 좀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시장인데 이걸 24시간으로 전환하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 이제 프로젝트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네. 대표적으로 리플도 거기에 뽑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캠톤 네트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금융 시장과 접점이 많은 어떤 프로젝트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로 치면 결국 토큰화 시장을 한번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알트코인들을 추천하는 게 이제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사실 비트코인만 독주하는 장을 저희가 몇 년째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현실적인 이제 리미트라고 할까요? 사용처가 없다. 이 재단이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하고 결국에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명확한 유틸리티가 없는 경우에는 알트코인이라고 치부되는 모든 코인들이 새로운 백서와 새로운 비전을 갖고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왜 써야 되는데라는 시장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항상 답을 못하고 시장에서 이제 계속 가격만 하락하고 리테일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장만 보이는데 그래도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 어떤 섹터가 최근에 좀 디파이를 잘 아시니까 뭐 디파이 쪽으로 설명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BAM이 좀 나오고 그래도 투자를 해볼 만한 그래도 좀 약간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그런 미래성이 있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 섹터를 얘기하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이 코인 시장은 기대감으로 컸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몇 배 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가 24년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죠. 너가 이제 뭐 10배 갈 거라 생각했던 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사실 시장으로 변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처럼 밸류에이션을 하기 시작했죠. 얼마의 어떤 매출을 발생을 하고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시장의 어떤 성장률이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지금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만 개의 이제 코인들이 있지만 99%는 별로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1%에 포지션된 그런 코인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단언컨대 이제 디파이 코인들이 꽤나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어떤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금융 거래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디파이다 보니까 거래당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그 수수료가 결국에는 회사의 매출로 잡혀서 사실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즉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유리한 지금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하이퍼 리퀴드 같아요. 하이퍼 리퀴드는 이제 출시된 지 이제 1년 반이 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출의 97%를 전부 다 자사주 매입처럼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와 그다음에 코인의 가치가 일치하는 거의 유일한 코인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어떤 파생 상품 시장은 이 크립토 시장의 거의 80%가 넘는 거래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커질 시장이고 그에 따라서 하이퍼 리퀴드가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다른 또 측면에서 보면은 또 랜딩 섹터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랜딩이라고 하면 대출 같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담보를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해서 어떤 다른 어떤 투자 전략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예치량도 늘어나고요. 또 그 반면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맡겨서 차입하려는 수요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브라고 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대출 플랫폼에서 이제 큰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됐냐면 미국의 상위 50개 은행보다 이제 에이브가
그 수탁한 자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순위로 따지면 14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디파이 시장에 흘러 들어온 자금들이 꽤나 크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를 맡기고 차입하려는 수요도 꽤나 크다 보니까 앞으로 클래리티 법안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네. 아무래도 랜딩 이 어떤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랜딩 시장의 어떤 변화도 한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퍼 리퀴드랑 랜딩 섹터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디파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워낙 또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디파이만의 매력이 뭔지, 그리고 2021년에 디파이 서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변화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디파이 시장의 매력 자체는 네. 자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은 21년도와 달리 굉장히 성숙한 이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21년 당시에는 검증 안 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킹 사고도 많았고 네. 또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아, 네. 의도적으로 해킹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살아남은 자가 강자다라고 할 정도로 소수의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시장은 점유율을 다 가져갔고 그런 어떤 디파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원화를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은 예금 이자로 한 4%도 안 되는 한 3% 정도 되는 금리를 받잖아요. 근데 똑같은 가치를 가진 어떤 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디파이 시장에다가 예치만 하더라도 한 5%에서 한 6%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화폐를 예치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좀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는 이유는 자신이 직접 계좌를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해킹 위험이 항상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들이 해킹을 당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갖고 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시장에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하면 자금을 굉장히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고 또 차입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융 어떤 전문가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겠네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네. 그 국내 거래소가 제공하는 이 디파이 어떤 서비스들, 유사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예치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좀 활용하다 보면은 이제 손에 익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디파이로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측 시장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해보셨어요? 저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최근에 이제 예측 시장이 붐 되기 전부터 저는 뭐 이게 크립토 관련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정치 쪽 그리고 크립토 그리고 그냥 사람이 그냥 베팅해 볼 수 있을 만한 미래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립토 씬에선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제가 폴리마켓 들어가 봤거든요. 네네. 근데 막 질문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5분 후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뭐 베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란 전쟁이 6월 30일 이내에 이란 정권이 바뀔 것이다. Yes or no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yes라고 해서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일련의 사건들마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때론 이게 주관적으로 결과가 yes or no라고 딱 그 택 사이드 딱 하나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애매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본인의 심리를 이제 전문가들의 입보다 돈을 믿는 거죠. 사실상 새로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게 혁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 선택이 좀 그렇지만 이런 역배팅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위험한 발언이지만 정말로 이제 사실상 가격이 곧 7시간 확률이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양대 상명이 칼씨랑 이제 코인마켓캡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예측 시장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5분 거래량으로 네. 이게 음봉으로 마무리할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할지를 하면서 되게 첨예하게 이제
이 100센트를 기준으로 1센트와 99센트로 이제 나누면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제일 빨리 도입될 수 있었던 게 아이러니이 크립토 쪽이었던 것 같고, 이거를 이제 그 지갑으로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진짜 이제 오르게닉한 마켓 센티먼트가 뭔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공실력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쟁이나 이게 실시간으로 네. 벌어지는 이들은 전통 이제 미디어사보다 X랑 그다음에 폴리마켓을 찾아보게 되는 지경이 진짜요? 됐습니다. 네. 이제 아주 딱 예측 가능한 그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약간 돈을 걸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뭐 스포츠 토토, 외국에는 스포츠 베팅이 있는데 사실 이것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일단 일단 스포츠 토토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사행성으로 좀 네. 봐주는데요. 네. 일단 이 폴리마켓 자체는 스포츠보다는 경제 이슈를 이제 네. 집중적으로 이제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칼시가 이제 스포츠에 조금 좀 강점이 있는 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같은 경우는 크립토 일련의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누구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스포츠 토토랑 다른 점이 뭐냐? 스포츠 토토는 운영하는 기업이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성과를. 근데 이 어떤 폴리마켓이나 이 칼시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자들이 거기에 베팅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규칙을 정해놔서 그 규칙에 만약에 맞다 틀리다를 프로그램이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확장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거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어쨌든 이 기술적인 면을 좀 찾아보면은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쓰였던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니스왑의 어떤 AMM 방식, 그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하나의 투표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토큰이 비싸져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그 정답을 맞추더라도 수익이 크지 않는 뭐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24시간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또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어떤 시장인 것 같고, 이 대선 때 그 미국의 대선 때 이게 폴리마켓이나 이 예측 시장이 엄청 큰 성장을 했거든요. 네, 적중률이 꽤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미디어보다도, 그래도 통계청보다도 적중률이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어떤 명언이 있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계속 주목하는 지표로도 보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미국의 어떤 주요 미디어들도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할 때 다 폴리마켓이나 칼시의 어떤 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 좀 많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께 약간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연말에 오른다, yes or no 딱 대답을 해주실까요? 저는 예스라고 Yes.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 번씩 들어볼까요? 일단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모든 어떤 리스크를 다 반영한 가격이에요. 네. 개인 고래들의 어떤 매도세도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 어떤 매크로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반영되어 있고, 전쟁 리스크까지 다 반영한 가격이 지금 이제 한 6만 달러대의 어떤 가격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물 시장보다 선물 시장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성이 크지만, 조금 어떤 정세가 조금 안정되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현물이 좀 강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변동성 약화와 또 가격 상승이 또 동반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거래하기 좋은 좀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딜러님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칼시에서도 네.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0에서 120K까지 간다는 걸 높게 점쳤어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플리마켓에서. 그리고
사실상 클러리티 액트나 말씀하신 것처럼 악재는 이미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매물대 없이 쏘아 올렸던 그런 저항선들은 다 이미 털어 내려왔고요. 사실상 이제 상승할 일밖에 안 남았다. 클러리티 액트와 지니어스 액트의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더더욱 이제 100K를 넘는지 150K 가는지 그건 그 후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두 분과 함께 예스 쪽에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현명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 크립토랩스에서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연구하고 짚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